우리 집사람은 이제 여자도 아니야. 나는 아직 팔팔한데 아까워 죽겠어. 부부 모임 자리에서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은퇴 후 남편은 삼시세끼의 야식까지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새벽 1시만 되면 라면을 끓여달라며 저를 깨웠죠. 허리 디스크로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으라고 했잖아. 안 그러면 내가 고생이라니까. 당신 먼저 가면 나는 쌩쌩한 50대랑 재혼해서 남은 인생 즐길 거야. 저는 그저 농담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 몰래 재혼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소원대로 해줄게. 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젊은 여자 만나서 즐기시라고. 그렇게 35년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저는 집을, 남편은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이 알려준 소식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죠. 남편이 10살 어린 돈 많은 여자와 함께 지낸다는 겁니다. 왜 그런 여자가 63살 남편을 선택했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젠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 1년. 비가 내리던 날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끓여주던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먹게 해줘.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지막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고 다 먹은 뒤 비에 젖은 10,000원짜리 2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때 남편을 잡았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살 김미숙입니다. 은퇴한 지 6개월 된 남편이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요. 삼시세끼도 모자라서 야식까지 챙겨달라는 거예요. 새벽 1시만 되면 라면 끓여달라며 저를 깨웁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야 했죠. 어제도 그랬어요. 저녁 먹고 2시간도 안 돼서 또 배고프다며 안주 내오라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로 진통제 먹으며 버티는 중인데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다고 했더니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당신 빨리 안 나으면 내가 고생이야. 당신 먼저 가면 나는 쌩쌩한 50대랑 재혼해서 남은 인생 즐길 거니까 억울하면 건강 관리해. 순간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할 소리인가요? 그런데 남편은 껄껄 웃으며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농담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 친구 부부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외출이라 나름 신경 써서 옷도 입고 화장도 했죠. 그런데 식당에 앉자마자 남편이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제 여자도 아니야. 나는 아직 팔팔한데 아까워 죽겠어.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한 친구가 그래도 부인이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고 했지만 남편은 더 했습니다. 사실이잖아.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더는 못 참겠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와서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죠. 5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사과하려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남편 길을 왜 죽여? 친구들 앞에서 망신 준 거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대요. 남편 체면을 구겼다면서 화를 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회사 다닐 때처럼 일찍 나갔어요. 은퇴했는데도 매일 친구들 만나러 다니느라 바쁘죠.
저는 그 틈에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발견했어요. 평소엔 잠겨있던 서랍인데 어제 급하게 나가느라 열어둔 모양이었죠. 무심코 펼쳐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은퇴 자금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죠. 실버타운 입주 비용도 있었는데 1인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에 없었어요. 결혼정보회사 상담, 50대 초반, 자산 있는 여성 선호, 월 생활비 예상 500만 원, 미숙 사망시 연금 수령액. 제 이름 옆에 사망시라는 글자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제가 먼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노트를 더 넘겨보니 이미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도 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메모가 있었거든요. 이혼 후 3개월 뒤 가입 가능이라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아이 낳고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 고생을 다 했는데 남편에게 저는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짐이었나 봅니다.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결혼 사진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참 예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도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쳤는데 스코어가 잘 나왔어. 신나게 떠드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 죄책감도 없구나.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안함도 없구나. 그래요. 잘 됐네요. 건조하게 대답했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랑 술 한잔하고 들어올 테니 11시쯤 김치찌개를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알았다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직접 끓여 드시라고 말했죠.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자기가 언제 요리하는 거 봤냐면서 황당해했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힘들다고 먼저 잘 거라고 하니까 남편이 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으라고 했잖아. 안 그러면 내가 고생이라니까. 또 그 소리였어요. 제가 아픈 게 남편한테는 그저 귀찮은 일일 뿐이었죠.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정말 먼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럼 저 인간은 기다렸다는 듯이 젊은 여자 만나서 신나게 살겠죠. 새벽 3시까지 뜬 눈으로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가려다가 멈췄어요. 오늘은 밥을 안 할 거예요. 대신 어젯밤에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죠. 식탁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올려놨어요. 평소 남편이 앉는 자리 앞에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7시쯤 남편이 하품을 하며 나왔어요. 식탁으로 가다가 밥상 대신 서류가 놓인 걸 보고 멈춰 섰죠.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노망 났어? 갑자기 이혼이 뭐야? 코웃음을 치면서 서류를 내던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 소원대로 해줄게. 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젊은 여자 만나서 즐기시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황한 눈빛이 제 서늘한 시선과 마주쳤죠. 아마 제가 서재의 노트를 봤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큰딸과 아들이 왔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난리니까 말 좀 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딸이 먼저 말했어요. 그동안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했다고, 자기들도 다 안다고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재혼 얘기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 주는 걸 봤다면서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한 놈들. 하지만 자식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으며 엄마 인생을 찾으라고, 자기들이 도울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자식들이 제 편이 되어준 거예요. 남편은 결국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마저 등을 돌리니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죠. 이혼 숙려 기간이 시작됐어요. 한 달 동안 다시 생각해보라는 기간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네, 제가 현금 자산이 좀 되는데 50대 초반에 애 없는 여자로 가능합니까? 초혼이면 더 좋고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재혼 상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결혼정보회사에 전화한 거였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남은 정도 사라졌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된 것 같았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자기 돈은 한 푼도 못 준다며 버텼어요.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동안 살림하면서 모은 통장, 남편 월급 관리했던 기록, 시부모 병원비 영수증까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증거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업주부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35년간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요.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집은 제가 갖고 현금은 남편이 가져가기로요. 사실 집이 있으니 다행이었어요. 당장 살 곳은 있으니까요. 판결이 나온 날 남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 돈이면 젊은 여자랑 실컷 즐길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시원했어요. 저런 사람이랑 35년을 살았다니. 이제라도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짐을 싸서 나가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트럭을 불러서 자기 물건들을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압력밥솥을 들고 나왔습니다. 홍삼 세트도 챙겼어요. 이거 내가 돈 벌어서 산 거야. 새살림 차리는데 필요해? 압력밥솥 하나, 홍삼 하나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니 한심했습니다. 저렇게 찌질한 사람이었나? 마지막 남은 미련도 깨끗이 사라졌어요. 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이 끝났구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때구나. 집이 갑자기 넓어 보였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거실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밥 달라고 깨우는 사람도, 재혼 운운하는 사람도 없어요. 61살. 늦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넓고 조용했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밥솥 앞에 서 있다가 이제 혼자구나 깨닫곤 했죠.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노후가 걱정되긴 했습니다. 현금은 남편이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래도 집이 있으니 당장 굶지는 않겠죠. 일단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어요.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렀어요. 반찬 가져왔다며 냉장고를 채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으셨어요? 고개를 저었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벌써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10살이나 어린 여자라고 하더군요. 돈 많은 식당 사장이라는데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돈 많은 50대 여자가 왜 63살 노인을 만나는지. 무엇이 아쉬워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 알 바 아니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어요. 다음 주부터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사교 댄스 수업이었죠.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늙은이가 주책이라며 못하게 했거든요. 수업 첫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 쌓인 화장품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 서랍에서 빨간 립스틱을 찾았습니다. 결혼 초에 샀다가 남편이 화려하다며 싫어해서 한 번도 안 발랐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렇게 바르니까 10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예뻤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3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내 얼굴을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죠.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죠. 강사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박 선생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자, 처음엔 기본 스텝부터 배워볼게요. 파트너 잡아주세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와 손을 잡았어요. 평생 제사상 차리고 걸레질하던 손으로 춤을 춘다니. 어색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천천히 발을 움직였어요. 처음엔 자꾸 발이 꼬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꽤 괜찮았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박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미숙님은 선이 참 고우세요. 자세도 좋고요. 시니어 모델 해봐도 되겠어요. 칭찬을 들으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61년 살면서 이런 칭찬은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은 늘 흉만 봤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몸이 가벼웠어요. 남편 밥 차려주느라 굽었던 허리가 쭉 펴진 기분이었죠. 이게 살아있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3번씩 문화센터에 갔어요. 갈 때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예쁜 스카프도 둘렀죠. 춤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제법 잘 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박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미숙님, 차 한잔 하실래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근처 카페에 갔어요. 박 선생님이 먼저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의자도 빼주고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미숙님, 오늘 스카프가 참 곱네요. 색깔이 얼굴에 잘 어울려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은 35년 동안 제가 뭘 입든 관심도 없었는데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춤 얘기, 문화센터 사람들 얘기. 박 선생님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무시하지 않고요. 미숙님은 정말 매력적이세요. 춤출 때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가 아직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구나. 그런 확인을 받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빨간 립스틱을 바른 얼굴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10살 어린 여자와 행복하게 지낸다고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저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서로 원하던 대로 된 거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61살에 시작한 새 인생.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문화센터에 갈 거예요. 빨간 립스틱 바르고 예쁜 옷 입고 그리고 춤을 출 거예요. 일주일 후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이 끝났는데 박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미숙 씨, 오늘 특별히 맛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곳인데 정말 맛있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박 선생님은 이미 예약을 해놨다면서 저만 따로 초대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해서 따라갔어요. 차로 15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꽤 큰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깔끔해 보이는 식당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메뉴를 보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군요. 박 선생님이 제가 좋아할 만한 거라며 추천해 줬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박 선생님은 여전히 친절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죠. 그때였어요. 주방 쪽에서 누군가 큰 쟁반을 들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무거운지 허리를 굽히고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그런데 그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테이블 옆을 지나갈 때 얼굴을 봤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땀에 젖은 셔츠 차림으로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들고 있던 쟁반이 흔들렸죠.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인 척했어요. 박 선생님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저는 겨우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돈 많은 식당 주인을 만난다더니 아들 말로는 10살 어린 여자와 잘 지낸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의미였나 봅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어 보였지만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남편이 계속 주방을 들락거리는 게 보였거든요. 63살에 저런 일을 하다니. 집에서는 부엌에 들어가면 남자 체면 깎인다며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손님이 탕수육을 거의 남기고 일어났는데 종업원이 그릇을 치우러 왔죠. 그런데 그 종업원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탕수육 한 점을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서는 반찬 투정하며 이런 것밖에 없어 까고 소리치던 사람이 남의 먹다 남은 음식을 훔쳐 먹다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꼴 좋다는 생각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죠. 저런 꼴이 되다니.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숙 씨,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고 했지만 더는 못 있겠더라고요.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박 선생님이 아쉬워했지만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전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도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젊은 여자 만나서 잘 산다더니 결국 이 꼴이 됐으니.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벨이 울렸는데 인터폰을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었어요. 문을 열지 않았더니 할 말이 있다며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웃들이 나올까 봐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려 했지만 문 앞에서 막았습니다. 바람이 났냐? 그놈이 누구야?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죠.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젊고 돈 많은 여자랑 산다며? 잘 살지. 여기는 왜 찾아와?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무시했습니다. 경비실에 전화해서 취객이 있다고 신고하려다가 그만뒀어요. 한때는 부부였으니까. 30분쯤 지나니 조용해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전 남편이 비틀거리며 아파트를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이 또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이 집 주소를 아니까 언제든 올 수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집 내놓고 싶은데요. 빨리 팔고 싶어요. 다행히 집값이 올라서 꽤 좋은 가격에 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그 돈으로 조금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빌라를 샀어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사를 가세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찾아왔다고. 앞으로도 올까 봐 불안하다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절대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날 찾아올 수 없어요. 전화번호도 바꿨고 주소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득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63살에 남의 집 식당에서 허드렛이라며 먹다 남은 음식을 훔쳐먹는 신세라니. 하지만 동정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젊은 여자가 좋다며 저를 버렸으니 그 대가를 치르는 거겠죠. 새 집에서의 생활도 안정이 됐고 문화센터도 즐겁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과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수업 끝나면 종종 차도 마시고 가끔은 공연도 같이 보러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같이 수업 듣는 할머니 몇 분이 저를 불렀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갔더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박 선생님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 조심하세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되물었더니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바람둥이라는 거예요. 새로 오는 수강생 중에 혼자 사는 여자분들한테만 잘해준다고.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 수법이 늘 그래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차 사주고. 그러다가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박 선생님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고 깊은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질투하는 거겠거니 싶어서 대충 넘겼어요. 며칠 후 수업이 끝나고 박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집들이는 안 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간단하게 하기로 했죠. 주말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요리 솜씨를 발휘했어요. 잡채, 전, 갈비찜. 예전에 명절 때나 하던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죠.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게 얼마만인지. 초대한 사람은 문화센터 친한 분들 몇 명과 박 선생님이었어요. 다들 선물을 들고 왔는데 박 선생님은 예쁜 화분과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제 요리 솜씨에 감탄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돌아갔고 마지막엔 박 선생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달아올랐죠. 그때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서 끝까지 남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 미숙 씨를 좋아합니다. 진지하게 만나보면 어떨까요? 61살의 고백을 받다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한테 너무 상처를 받기도 했고 문화센터 할머니들이 했던 말도 신경 쓰였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박 선생님은 실망한 기색 없이 알겠다며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박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친절하고 다정하고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만나도 될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안 되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은 벌써 젊은 여자 만나서 지내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밤새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요. 이번엔 실패해도 괜찮아요.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죠. 다음 날은 문화센터 수업이 없는 날이었지만 박 선생님을 만나러 일부러 갔어요. 고백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려고요. 문화센터에 도착해서 사무실을 들여다봤어요. 마침 박 선생님이 있더군요. 그런데 박 선생님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박 선생님이 그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제 저한테 했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멍하니 서 있는데 박 선생님이 그 여자분과 함께 나왔어요. 저를 보고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웃으며 인사했죠. 그리고는 수업이 있다며 들어갔습니다. 남은 그 여자분한테 다가가서 물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냐고. 그분이 맞다고 하더군요. 어제 처음 등록했다고. 조심스럽게 또 물었어요. 혼자 오셨냐고. 남편분이 춤 배우는 거 싫어하실 텐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자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이랑은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문화센터 할머니들 말이 맞았어요. 박 선생님은 정말로 혼자 사는 여자들한테만 접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로 문화센터를 그만뒀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환불 신청을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더는 못 다니겠다고 했죠. 며칠 후 박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갑자기 그만뒀냐고, 무슨 일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박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할 말도 없었고 따질 기운도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요. 결국 남자는 다 똑같구나. 전 남편이나 박 선생님이나 겉모습만 다를 뿐 속은 다 똑같아.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문화센터도 그만두고 이제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고 동네 산책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지? 택배 기사님인가? 가까이 가서 보니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었죠. 1년 만에 보는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위풍당당하게 젊은 여자랑 재혼하겠다며 나갔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신발은 다 떨어지고 옷은 때가 잔뜩 껴서 냄새가 났어요. 머리는 기름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죠. 영락 없는 노숙자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미수가,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냐고 물었더니 아들한테 한 달을 매달려서 겨우 주소를 알아냈다고 했어요. 아들도 끝까지 안 알려주려다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알려줬나 봅니다.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모습이 처참했어요. 동정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 왔냐고 물어보자 주저하더니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끓여주던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먹게 해줘. 김치찌개 때문에 왔다니. 웃기면서도 서글펐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던 정은 어디 가고 김치찌개가 그리워서 왔다니. 하지만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얼마나 씻지 못했는지.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요. 그동안 김치찌개 끓여 놓을게요. 수건을 주고 화장실로 보냈어요. 그 사이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돼지고기 넣고 두부 넣고 예전에 남편이 좋아하던 그대로요. 씻고 나온 남편은 그나마 사람 모습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초라했죠. 식탁에 앉아서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했는데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이 그리웠어. 밥을 말아서 후루룩 먹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 사람도 한때는 제 남편이었는데. 그래서 그 젊고 돈 많은 여자는 어떻게 하고 이 꼴로 왔어요? 제 질문에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에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갔다가 그 여자를 만났다고 해요. 50대 초반인데 예쁘고 큰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죠. 그 여자가 먼저 관심을 보였다니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그렇게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대요. 식당 일을 도우면서요. 처음엔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몇 달 지나니까 그 여자가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했대요. 그리고 식당을 확장할 건데 투자를 좀 하라고. 남편은 이혼하면서 받은 현금을 다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기였어. 그 여자한테 빚이 엄청 많더라고. 내 돈으로 빚 다 갚고는 식당 정리하고 도망가 버렸어. 전 재산을 날린 거였어요. 그 후로는 친구 집,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했대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니 일자리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 생각이 나더라. 특히 이 김치찌개가 미치도록 먹고 싶었어. 다 먹은 그릇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은 10,000원짜리 2장이었어요. 그 돈을 식탁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가려는 걸 붙잡고 싶진 않았지만 발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양말 엄지발가락 부분이
뻥 뚫려서 살이 보였거든요. 잠깐만요. 방에 들어가서 새 양말을 꺼내왔어요. 아들이 사다 준 거였는데 아직 신지 않은 새 것이었죠. 이거 신고 가요. 양말을 건네자 남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양말을 갈아 신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됐다니. 현관까지 따라 나갔어요. 남편이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고마웠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문을 닫고 들어와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 여기 왔다 갔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연락해봐. 아들이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엄마한테까지 찾아가서 민폐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식탁을 치웠어요. 남편이 놓고 간 2만 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게 그 사람이 가진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창밖을 보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 비를 맞으며 어디로 가는 걸까? 잠잘 곳은 있을까?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살기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저 각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행복한 날들이 있었는데 며칠 후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엄마, 아버지 얘기해요. 그때 엄마 전화 받고 바로 아버지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걱정돼서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육교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봤는데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죽고 싶었는데 죽을 용기가 없었다고 계속 그 말만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듣고 있는 제 가슴도 먹먹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죽으려고까지 했다니. 그 정도로 힘들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데려와서 며칠 같이 지냈다고 했어요. 그 상태로 혼자 둘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원룸을 구해서 보증금을 대줬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받았어요. 그 조건으로 도와드린 거예요. 아들도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싶었어요. 부모가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 뒷수습을 다 하고 있으니 다행히 시청에서 하는 공공근로 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동네 청소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게 됐다고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서 병원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김치찌개 끓여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그렇게 고마웠을까? 35년 동안 매일 해줬던 그 흔한 김치찌개가 이제 와서 그게 그리웠다니.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죠. 남편도 그때는 달랐어요. 퇴근하면 우리 마누라 고생했네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월급날이면 작은 선물도 사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돈이 생기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